수능 정치화법 세 번째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헌법의 기본 원리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헌법의 기본 원리 파트도 수능에서 자주 출제가 되는 핵심 부분입니다. 자, 이 부분에서 문제를 풀 때 중요한 점은 각 헌법 기본 원리에 실현 방안이 나타나 있는데요. 이 실현 방안이 보통 제시문에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어떤 실현 방안이 어떤 헌법 기본 원리에 해당을 하는 것인지 그걸 구분할 줄 아시면 문제를 푸실 수가 있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국민 주권주의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첫 번째 알아야 되는 개념은 주권이 무엇인지인데요. 주권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의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말을 합니다. 자, 근데 민주주의 국가는 국민들의 의사에 따라서 국가가 통치되는 정치 체제를 우리가 민주주의라고 하죠. 따라서 국가의 의사결정 권한인 주권은 민주주의 국가에선 국민에게 있는 겁니다. 자, 바로 이 원리를 국민주권주의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을 했을 때 일반 국민들이 정치에 참여한다 혹은 국가의 의사결정에 참여한다 라고 했을 때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 뭐죠? 바로 투표입니다. 이제 저번 영상에서 배웠던 고대 아테네 같은 경우에는 직접 민주 정치를 이제 선택을 했기 때문에 모든 국민들이 국가 의사결정에 참여를 하게 되죠. 그러나 현대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간접 민주 정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국민들이 정치에 참여하는 다양한 방법이 있겠지만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투표를 해서 국민들을 대신할 대표를 뽑는 겁니다. 따라서 국민주권주의의 실현 방안이라고 한다면 선거와 관련되어 있는 투표와 관련되어 있는 제도들이 전부 국민주권주의의 실현 방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국민주권주의 세 번째 줄에 있는 이 내용들이 실현 방안인데요. 자, 선거, 국민투표제 이 두 가지는 그냥 외우지 않는다 하더라도 투표 혹은 선거와 관련되어 있다는 걸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두 가지는 특별하게 신경을 써서 암기를 해야 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뒤에 있는 두 가지 내용은 얼핏 생각을 했을 때 이게 선거와 무슨 관련이 있지? 라고 생각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요 뒤에 있는 두 내용 같은 경우에는 이해와 암기가 조금 필요합니다. 자, 우선 첫 번째 복수정당제부터 보면요. 여러분은 내가 전혀 알지 못하는 정치인이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의 선거 후보자로 나왔을 때 어떤 기준으로 후보자를 선택할 겁니까? 내가 우리 지역에 출마한 사람이 지금까지 어떠한 정치적 행보를 걸어온 사람인지, 어떤 이력을 갖고 있는 사람인지를 잘 몰라요. 그런 경우, 그런 내가 잘 모르는 여러 후보들 중에서 내가 누구를 선택해야만 우리 국가 혹은 내가 살고 있는 우리 지역에 가장 이득이 되는 어떤 정책을 펼 수 있는 사람인지 어떻게 판단하겠습니까? 그럴 때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이 바로 그 후보자가 속해져 있는 정당입니다. 내가 평소에 우리나라에 있는 여러 가지 정당들 중에서 어떤 특정한 정당을 지지를 해요. 왜냐하면 내가 생각하는 대한민국이 발전해 나가야 되는 방향과 그 어떤 특정 정당이 일치하는 견해를 가지고 있어서 내가 평소에 어떤 정당을 지지하고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만약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후보자들이 배출이 됐는데 그 후보자들 중에서 내가 얼굴을 알거나 이력을 알고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럴 때 일반적으로 우리 시민들 같은 경우에는 정당을 기준으로 해서 후보자를 뽑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정당은 선거와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는 단체인데, 그러면 복수정당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런 정당이 한 국가에 최소한 2개 이상은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일까요? 자, 정당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투표를 할 때 선택의 여지가 있나요? 내가 우리나라가 나아가야 되는 방향, 우리나라에 지금 현재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정책이라고 하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정당을 지지를 하는데 그런 정당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 얘긴 내가 생각하는 방향과
국가 안에 존재를 하는 정당 딱 하나밖에 없는 정당이 방향이 달라요. 그러면 나는 도대체 뭘 선택해야 되는 거죠? 자,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민주주의 국가에선 최소한 정당이 2개 이상은 존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걸 우리는 복수정당제라고 부르는 거고요. 자, 다음에 두 번째,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라고 하는 내용인데요. 자, 언론 출판, 집회까지도 알겠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흔히 쓰는 거니까요. 집회라고 하는 것이 조금 낯선 단어일 수도 있겠는데, 흔히 하는 시위를 이제 집회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 조금 낯선 단어인 결사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면, 결사라고 하는 건 사회 단체를 조직할 수 있는 것을 결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시위 같은 경우에도 일반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모여서 시위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특정한 사회 단체에서 그런 시위를 진행하는 경우들도 많죠. 네, 시민단체라든지 이익집단이라든지 이 두 가지 단체 같은 경우에 아직 모르겠으면 걱정하지 마십시오. 뒷부분에서 다시 다루게 됩니다. 자, 그러면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라고 하는 건 선거랑 무슨 관련이 있을까요? 자,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만약 우리나라가 FA50이라고 하는 전투기를 만들어서 그걸 유럽에 있는 어떤 국가에 수출을 했다라고 하는 뉴스를 봤다고 생각을 해보죠. 근데 여러분 평소에 전투기 같은 무기에 관련이 있는 사람이 아니고서는 FA50이라고 하는 전투기가 어디다 쓰는 전투기인지, 그게 우리나라 자체 기술로 개발을 한 독자적인 전투기인지 아니면 다른 국가의 기술을 협력을 받아서 만든 전투기인지, 대당 얼마나 하는 건지, 그리고 그걸 수출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아니면 다른 국가들도 흔히 하는 일인지, 이런 것들 여러분 압니까? 평소에 무기나 군사 이런 것에 관심이 없었던 사람들은 단순히 우리나라가 전투기를 판매했다라고 하는 뉴스만 가지고서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해석을 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투표를 할 때는 그런 여러 가지 방금 얘기했던 FA50 수출권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우리 사회에서 발생하고 있는 이슈들에 대해서 어떤 특정 정치인이라든지 어떤 정당이 어떤 태도를 갖고 있는지, 얼마만큼 그런 이슈에 기여를 했는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을 기준으로 우리는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하는 거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어떤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 정치적 이슈가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지 잘 몰라요. 그럼 우리는 판단을 할 수가 있나요? 못하겠죠. 자,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라고 하는 건 우리가 그런 정치적 이슈에 대해서 어떠한 의견을 가지고 판단을 할 때 필요한 것입니다. 쉽게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는 어떤 사건을 보면서 거기에 대해서 어떤 해석을 할 때 가장 흔하게 기준으로 삼는 게 뭡니까? 내가 잘 모르는 영역에 어떤 사건이 발생을 했을 때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해석을 할 때 우리는 무엇을 기준으로 그걸 해석을 하죠? 가장 흔한 건 뉴스, 신문, 아니면 책,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판단을 하죠. 혹은 내가 평소에 관심이 있어서 어떤 특정한 사회 단체에 가입을 해서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때 어떤 사건이 발생했을 때 내가 포함되어 있는 그 사회 단체에서 거기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아무래도 내가 속해져 있는 단체이기 때문에 그 단체가 갖고 있는 의사가 어떤 견해에 대해서 나도 동의를 하게 될 확률도 높죠. 자, 이렇게 언론기관, 그다음에 출판책, 그다음에 내가 포함되어 있는 사회 단체, 그리고 그들이 하는 시위 같은 집회, 이런 사건들을 보면서, 그리고 그들이 하는 말들을 보면서 우리는 어떠한 정치적 이슈에 대해서 견해를 갖게 됩니다. 그들의 해석을 받아들여서 그들이 하는 말을 딱 들었을 때 저거는 논리적으로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그렇다면 그 해석을 나의 견해로 채택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이런 원리 때문에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라고 하는 건 선거와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는 권리가 되는 겁니다. 자, 간단히 정리할게요.
우리는 투표를 할 때 내가 모르는 후보자가 나오면 어떤 후보자를 뽑아야 될지 정당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정당이라고 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는 제도, 복수정당제 같은 경우에는 선거와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어떤 정치적 사건이 발생을 했을 때 그 사건이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는지 해석을 할 때 우리는 언론기관, 그 다음에 책,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해서 그 사건의 의미를 해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라고 하는 권리는 선거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선거, 국민투표제, 복수정당제,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는 모두 선거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국민주권주의의 실현 방안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해를 하고 암기를 하면 훨씬 더 짧은 시간 안에 효율적으로 암기가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유민주주의에 대해서 보죠. 자, 민주주의는 아까 앞에서도 잠깐 언급했죠. 일반 국민들의 의사에 따라 국가가 통치되어야 한다라는 정치체제. 그걸 우리는 민주주의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민주주의의 의미는 뭐 알고 있는 거고, 그렇다면 이제 자유주의가 무엇인지를 좀 살펴봐야 될 텐데, 보통 우리 사회탐구 교과서에서 땡땡주의 이런 식의 사상 이름이 나오게 되면 그 사상이 무엇을 강조하는지 우리는 굉장히 좀 이해하기도 쉽지 않고 이해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암기하기도 굉장히 어렵거든요. 자, 굉장히 쉬운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땡땡주의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면요, 그 앞에 있는 땡땡, 주의 앞에 나와 있는 그 단어 있잖아요. 그것이 바로 그 사상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강조하는 가치입니다. 이거 하나만 알고 있으면요, 땡땡주의 공부하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자, 요거 그대로 한번 자유주의에다 적용을 해볼까요? 자, 자유주의, 자유라고 하는 것을 가장 핵심적으로 강조하는 사상을 우리는 자유주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써져 있어요? 개인의 자유를 존중한다 라고 적혀져 있죠. 네, 그래서 여러분이 사회탐구를 공부를 할 때 땡땡주의라고 하는 것이 나오게 되면요, 가장 먼저 이 주의라고 하는 단어 앞에 붙어 있는 요것이 이 사상에서 가장 강조하는 것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문장을 접근을 하게 되면 생각보다 굉장히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 다음에 화살표 뒤를 보게 되면 국가 권력의 간섭 최소화라고 하는 단어가 적혀져 있잖아요. 사실 이 내용은 다음 영상에서 공부를 하게 될 기본권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좀 더 자세하게 배우게 됩니다. 자, 근데 이제 간단히 설명을 해드리면, 우리가 일상적으로 자유라고 하는 단어를 쓰면요, 보통은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하는 것, 이런 의미로 이해를 하죠. 그런데 법에서 자유라고 하는 것은요, 그러니까 이제 법에서라기보다는 기본권이라고 하는 파트에서 자유권이라고 부르면, 그 자유라고 하는 것은 국가가 나의 어떤 삶이나 사고방식에 함부로 간섭하지 말아라 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하는 자유의 의미와 비슷하긴 한데 조금 다르죠. 일상적으로 말하는 자유와 조금 다르게 우리가 정치와 법이라고 하는 과목에서 배우는 자유권이라고 하는 권리의 의미는 국가는 함부로 개인, 나의 영역에 간섭하지 말아라. 내가 어떠한 행동을 하고 무슨 생각을 하고 어떠한 식의 사상을 갖고 있는지 국가가 거기에 쓸데없이 관여할 필요가 없다 라는 겁니다. 물론 관여를 해도 되는 경우가 있죠. 어떨 때?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동을 할 때. 우리 사회가 그런 행동은 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니까 하지 마라고 생각을 해서 법에다가 금지시켜 놓은 행동을 만약 내가 한다. 그렇다면 그럴 때는 국가가 나서서 나를 저지하고 사회의 질서를 혼란스럽지 않게 만들겠죠. 그런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 법에 적혀져 있는 그런 금지된 사항을 했다. 그럴 때 간섭하는 건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 걸 제외를 하고 내가 법에서 금지되어 있는 행동을 한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국가가 아무런 근거도 없이 나한테 와서 너 이거 하지 마. 그러니까 이런 걸 당하지 않을 수 있는 권리를 우리는 자유권이라고 부릅니다. 요건 이제 다음 영상 기본권 파트에서 또 배울 거예요. 자, 그래서
자유주의 그 화살표 뒤에 국가 권력 간섭의 최소화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정치와 법에서 자유라고 하는 건 국가 권력이 개인의 삶에 간섭을 하는 것을 막는 것이니까. 자, 이렇게 이제 자유주의를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자유주의와 관련되어 있는 이 내용들을 뭐 암기를 해야 될 필요는 없어요. 어차피 다음 단원에 있는 기본권에서 자유의 의미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거기서 또 배울 거고 거기서 암기하시면 됩니다. 우선 여기서는 자유주의란 개인의 자유를 가장 중시하는 사상이다. 이 정도로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자유민주주의의 실현 방안을 봐야 될 텐데요. 자, 제가 뭐라고 써놨습니까? 정치와 법에서 배우는 모든 제도가 자유민주주의의 실현 방안이다라고 적어놨죠. 이거 다른 교과서라든지 참고서 같은 걸 보면요, 자유민주주의의 실현 방안이 굉장히 길게 나열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걸 딱 보는 순간 와, 이거 문제 풀려면 실현 방안을 알아야 된다고 하는데 이 많은 걸 어떻게 외우지? 라고 하는 생각이 들게 되거든요. 자, 그런데 우리나라 법이 가장 지키고 싶어 하는 게 뭘까요? 우리나라 법이 추구하는 목적이 뭘까요? 바로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개인의 자유를 지키는 겁니다. 자유민주주의 사회를 만드는 게 우리나라 법이 가지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목적이에요. 따라서 우리나라 법률 체계에 들어가 있는 모든 제도들은 다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고 민주주의를 지켜내는데 쓰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제도들입니다. 그래서 교과서나 참고서를 봤을 때 자유민주주의 실현 방안이 엄청나게 많이 적혀 있는 거예요. 왜? 우리나라 법률 제도에 있는 거의 모든 제도는 다 자유주의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실현 방안들이니까. 자, 제가 앞으로 유튜브 영상에서 계속 이제 강의 영상 올려드릴 겁니다. 거기서 배우게 되는 모든 제도들이 자유민주주의의 실현 방안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괜히 아직 뒤에서 배우지도 않았던 내용들을 앞에서 암기하려고 열심히 노력하실 필요 없어요. 그래서 자유민주주의의 실현 방안은 뭐다? 우리가 정치와 법 과목에서 배우는 모든 제도들은 다 자유민주주의의 실현 방안이 된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문제를 푸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복지국가의 원리입니다. 자, 복지국가의 원리, 문제 출제 빈도상 헌법 기본 원리 중에서 가장 자주 나옵니다. 자, 그래서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계셔야 돼요. 자, 복지라고 하는 것의 의미부터 이제 알아야 될 텐데, 복지라고 하는 건 국민들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어요. 그걸 이제 뒤에 있는 기본권 파트에서 사회권이라고 배울 겁니다.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누구나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권리가 있다. 네, 그런 걸 사회권이라고 부르는데요. 자, 복지라는 건 그런 권리를 국가가 보장하는 것입니다. 이게 좀 어떻게 보면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내가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권리라고 하는 것은 그냥 나 개인의 삶에 관련되어 있는 거잖아요. 내가 평소에 얼마나 열심히 노력을 하고 뭐 공부도 하고 능력도 키우고 해서 직업을 갖고 그 직업을 통해서 돈을 벌고 그 돈으로 나는 나의 삶을 꾸려나가는 거니까 내가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을지 없을지라고 하는 건 내 개인의 어떤 영역이지 국가가 간섭할 만한 내용은 아니거든요. 근데 현대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이 복지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국가에게 국민이 기본적인 삶을 제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보장해줘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이유는 뭘까요? 바로 빈부격차 때문입니다. 빈부격차가 개인의 어떤 탓이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죠. 당연히 그 부분이 가장 큽니다. 개인이 얼마나 열심히 노력을 했는지, 그리고 직업을 가지고서 얼마나 열심히 일을 했는지에 따라서 그 사람이 벌 수 있는 돈의 양이 달라지는 것이고, 그 돈의 양에 따라서 내가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을지 없을지가 결정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빈부격차라고 하는 건 개인의 어떤 책임이라는 게 분명 존재를 하죠. 그걸 부정하진 않아요. 그런데
빈부격차 중에서는 개인의 노력으로는 극복하기 힘든 영역들도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찢어지게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정말 학교도 겨우겨우 다녔어. 워낙 집이 어렵다 보니까 내가 공부할 때 필요한 학용품, 책 이런 것도 쉽게 살 수가 없는 그런 환경이었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죠. 자, 그런 환경에서 자란 학생과 정말 넉넉한 집에서 태어난 학생, 이 둘이 똑같은 노력을 기울였다고 했을 때, 노력을 기울였다고 했을 때 똑같은 능력을 가질 수 있을까요? 정말 힘들겠죠. 똑같은 능력을 갖는다는 게. 이렇게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좁혀지지 않는 빈부격차라고 하는 것이 현대사회는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현대 국가에서는 그런 개인의 탓으로 돌릴 수만은 없는 빈부격차 때문에 인간다운 삶을 누리지 못하는 분들에게 국가가 최소한의 삶은 누릴 수 있게 해줘야 된다라는 이 복지라는 개념을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제 교과서라든지 참고서에서는 이 내용을 자본주의의 문제점, 혹은 모순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죠. 자, 그러면 이제 복지국가의 원리, 실현 방안을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자, 우선 첫 번째 사회보장제도라고 나와 있습니다. 요거 그냥 암기를 하시는 게 편해요. 우리가 복지제도라는 말을 흔히 쓰죠. 그 복지제도와 동일어가 사회보장제도입니다. 그냥 암기하시면 좀 편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어떤 과목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뭐 국어에서 지문이 나온다 하더라도 복지제도, 사회보장제도는 동일어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암기를 해놓으시면 편하게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아까 앞에서 언급했었죠. 국민들이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그런 걸 사회권이라 부른다고. 자, 그래서 복지라는 것과 사회권은 거의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그냥 일체와 같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사회권을 보장한다라고 하는 것도 복지국가의 원리 실현 방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자, 이 사회권도 다음 영상에서 배우게 될 기본권 파트에서 다시 언급이 될 거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당장 잘 안 외워진다 하더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기본권 파트 배우고 기본권 관련 문제를 풀다 보면 사회권이라고 하는 개념 자연스럽게 머릿속에 들어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약간 이해를 하고서 기억해야 되는 내용이 두 가지 남았어요. 바로 근로와 관련되어 있는 제도와 교육과 관련되어 있는 제도입니다. 자, 우리가 복지라는 거를 떠올려 보면요, 어렵게 생활하시는 분들에게 국가가 어떤 경제적인 지원을 해주는 것을 흔히 복지라고 생각을 하죠. 자,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국가가 어려운 분들한테 돈을 준다. 그건 이미 가난한, 그러니까 스스로의 능력으로는 인간다운 삶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빠지게 된 다음에서야 국가가 도와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국가에서 좋은 공교육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서, 그러니까 국가가 그런 좋은 공교육 시스템을 만들어 놔서 국민들이 특별하게 개인적인 어떤 뭐 돈을 들이거나 노력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공교육 기관에서만이라도 내가 충분히 어떤 좋은 능력을 기를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좋은 교육 시스템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좋은 교육을 받고서 사회에 진출을 해서 뭐 내가 100% 만족하는 직업을 누구나 가질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내가 최소한 나의 삶을 스스로 꾸려나갈 수 있을 정도의 돈을 벌 수 있는 직장이 사회에 충분한 수가 있어요. 내가 일을 하면 내가 100% 만족을 못한다 하더라도 내가 일을 해서 버는 돈으로 내 개인의 삶을 충분히 꾸려나갈 수 있을 정도의 돈을 벌 수 있어. 그런 사회야. 그럼 어떻죠? 국민들이 가난에 빠지지 않게끔 만들어줄 수 있잖아요. 자, 그럼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복지처럼 가난에 빠진 국민을 그 상태에 빠질 때까지 그냥 뒀다가 나중에 구해주는 것과
좋은 교육 시스템과 충분한 수의 직업을 사회가 미리 만들어 놔서 국민들이 스스로 노력만 한다면 얼마든지 스스로의 삶을 꾸려나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 어떤 것이 더 좋은 복지일 것 같습니까? 국민들이 가난의 늪에 빠져서 허우적대는 걸 기다렸다 구해주는 것보단 훨씬 사전에 미리 교육 시스템과 좋은 직장들을 많이 만들어가지고 스스로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사회가 더 좋은 사회겠죠. 자, 그래서 교육 관련 제도, 그 다음에 근로, 노동과 관련되어 있는 제도들은 전부 다 복지국가의 원리에 들어가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암기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다음에 네 번째. 이제부터는 조금 편해요. 네, 중요한 내용들 좀 설명할 게 많은 내용들은 앞에 있어서 다 했습니다. 이제 좀 편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자, 네 번째. 국제평화주의. 자, 이 국제평화주의 같은 경우에 뭐 의미, 그냥 제목 그대로예요. 우리가 다른 나라들과 평화롭게 잘 지내야 된다. 국제사회에서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그 내용입니다. 의미 따로 기억하실 거 없고요. 자, 그다음에 실현 방안만 제가 적어놨거든요. 이 실현 방안들도 보면 침략적 전쟁 부인. 평화를 지켜야 되는 거니까 당연히 우리가 먼저 다른 국가를 침략하는 거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래서 침략 전쟁은 부인됩니다. 하면 안 돼요. 그런데 여기서 학생들이 간혹 헷갈리는 게 방어적 성격의 전쟁은 인정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국제평화주의를 얼핏 공부해버리면 전쟁은 평화를 해치는 것, 그러니까 안 돼. 이런 식으로 단순하게 생각하면요. 문제에서 헷갈려요. 선지에서 방어적 성격의 전쟁은 인정된다라는 식의 내용이 나왔을 때 국제평화주의에서는 전쟁은 안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이제 늪으로 빠져버리게 되는 거죠. 근데 조금만 생각해보면 이거 어렵지 않아요. 먼저 침략해 들어가는 거는 평화를 지키는 겁니까? 평화를 해치는 겁니까? 평화를 해치는 거죠. 근데 평화를 해치는 다른 국가가 우리나라를 먼저 쳐들어왔어. 침략 행위를 했어요. 그럼 거기에 우리나라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방어를 하기 위해서 군대를 동원하는 것. 그걸 그러니까 그런 행동을 평화가 해쳐지는 행동이라고 봅니까? 아니죠. 오히려 그건 자국민의 평화를 지키기 위한 노력이지. 그래서 방어적 성격의 전쟁은 국제평화주의라고 해서 부정하지 않습니다. 요거 뭐 틀리는 경우가 많지는 않지만 간혹 틀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학생들 중에서. 그래서 요거 조금 주의 깊게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국제법을 존중한다. 국제법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만들어진 목적이 뭐겠습니까?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국가들끼리 사이좋게 지내보자고 공통의 규칙을 만든 게 국제법입니다. 따라서 국제법을 존중하는 것은 국제적 평화를 유지하는데 굉장히 좋은 방법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간단히 국제평화주의는 보면 되겠고요. 자, 다음에 다섯 번째, 평화통일지향의 원리라고 하는 겁니다. 자, 뭐 의미 그냥 그대로 보시면 되죠. 통일은 우리가 북한하고 전쟁을 해서 어떤 군사적인 방법으로 통일을 해야 된다? 물론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해야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죠. 북한이 뭐 6.25 때처럼 먼저 쳐들어와 보세요. 그럼 그걸 우리가 우리는 평화통일 지향의 원리를 헌법에 가지고 있으니 우리는 맞대응하면 안 돼. 이러고서 북한이 전쟁 일으킨 거 그냥 맞을 겁니까? 당연히 그건 안 되죠. 그래서 그런 군사적인 방법으로 통일을 아예 하면 안 된다. 이런 원리는 아니고요.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주도적으로 그러니까 통일을 이제 해나가려고 노력을 할 때 군사적인 방법보다는 평화로운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북한을 설득하는 방법으로 통일을 추구해 나가야 된다라는 원리입니다. 자, 그래서 내용을 보게 되면 대통령에게 평화적 통일을 위해서 노력할 의무를 부과한다. 그다음에 두 번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라는 걸 설치한다. 세 번째, 남북 교류 협력을 강화한다. 이런 내용들 나와 있는데 이거 외워야만 객관식 문제에서 선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세 개의 실현 방안들을 수능 문제에서 선지로 봤어요. 이게 평화통일 지향의 원리와 관련돼 있다는 것을 암기해야만 알 수 있습니까? 전혀 아닙니다. 그쵸? 아주 쉽게 이건 통일과 관련돼 있는 거네.
판단할 수 있죠. 이거 암기하지 마십시오. 만약에 뭐 내신처럼 주관식으로도 적어야 되는 문제가 있는 시험이다. 그러면 혹시 몰라요. 그리고 사실 내신에서도 평화통일지향의 원리에 대한 실현 방안을 뭐 주관식으로 써라 이런 문제는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헌법의 기본 원리 중에서 평화통일지향의 원리가 아주 그렇게 큰 의미를 갖고 있는, 아주 중대한 의미를 갖고 있는 원리는 또 아니기도 하니까요. 자, 그래서 요거 우리는 어차피 수능에서 객관식으로 고르는 형태로 시험을 보죠. 그래서 여기서 암기할 거 없습니다. 자, 마지막 문화국가의 원리라고 하는 것인데요. 자, 우리가 문화라고 하는 걸 떠올렸을 때, 자, 첫 번째 줄 봅시다. 종교, 학문, 예술활동. 이거 우리가 문화에 들어간다고 생각합니까? 안 들어간다고 생각합니까? 당연히 들어간다고 생각하죠. 뭐, 기독교, 뭐, 불교, 이런 종교들 다 문화의 일종이잖아요. 학문, 예술도 다 어때요? 우리가 뭐 별달리 생각하지 않더라도 직관적으로 문화에 속하는 것들이라고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종교, 학문, 예술 활동의 자유라고 하는 것이 문화국가 원리의 실현 방안이라고 하는 것을 딱히 외우지 않아도 알 수 있습니다. 자, 다음에 문화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게 뭘까요? 바로 표현의 자유예요. 이거 사회문화에서 아마 공부를 하실 텐데 문화라고 하는 것은요, 굉장히 중요한 것이 다양성이에요. 우리 사회에 문화가 발전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하려면 얼마나 다양한 문화적 요소가 우리 사회 내에서 공존하고 있느냐를 평가합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문화적 요소가 있는 사회가 문화적으로 발전된 국가라고 해요. 왜 그럴까요? 문화는 우열을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문화가 우월하고 어떤 문화는 저급한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나요?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뭐 미국에서는 청바지 입고 햄버거 먹는다. 그건 미개한 문화. 반면에 우리나라는 뭐 우리나라의 전통 옷인 한복과 김치는 세계에서 최고의 문화야. 우리는 우월한 문화.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겁니까? 문화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문화적 발전이라는 것은 더 뛰어난 문화적 요소를 갖고 있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문화는 우열을 평가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더 뛰어난 문화적 요소가 있다. 이렇게 판단하지 않습니다. 문화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거나 사회에 어떤 악영향을 주는 것만 아니라면 존중받아야 하는 것이고, 문화적 발전이라고 하는 것은 더 우월한 문화적 요소를 갖고 있다가 아니라 얼마나 우리 사회가 다양한 문화를 가지고 있느냐로 평가합니다. 그럼 우리가 다양한 문화적 요소를 가지려면 어떤 조건이 있어야 될까요? 바로 여기 나와 있는 표현의 자유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바를 자유롭게 말할 수 있고, 내가 옳다고 믿는 것이 사회에 해만 미치지 않는다면 나의 신념으로 삼을 수 있고, 그걸 다른 사람한테 표현할 수 있고, 이렇게 나의 자유로운 생각을 다른 사람들에게 사회에 표현할 수 있는 자유가 있어야만 그들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들이 잘 조합돼서 다양한 문화적 요소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표현의 자유라고 하는 건 문화의 발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자, 이렇게 이해를 하고 나면 종교, 학문, 예술 활동의 자유, 표현의 자유라고 하는 것이 문화국가의 원리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실현 방안이라는 거 어렵지 않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조금 별도로 이해를 하시고 암기를 좀 하셔야 될 내용은 교육 관련 제도입니다. 도대체 교육이 문화랑 무슨 상관이 있나요?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여러분이 숟가락으로 밥을 먹고 젓가락으로는 반찬을 주로 먹고, 이런 정말 아주 단순한 대한민국 사람들의 식문화라고 하는 거 여러분은 어떻게 습득했습니까? 여러분은 태어나자마자 숟가락은 밥을 먹는 거고 그걸 먹는 거고 젓가락으로는 반찬을 먹는 거야. 젓가락은 이런 식으로 사용해야 돼. 이거를 태어날 때부터 자동 습득하고 있었습니까? 아니에요.
그런 정말 기초적인 문화적인 내용들도요, 우리는 교육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뭐 그런 걸 학교에서 보통 배우진 않죠. 누구에게 배우죠? 가정이라는 집단 안에서 부모님에게 주로 배우게 되죠. 자,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제 영상을 보면서 정치화법이라고 하는 것을 공부하고 있죠. 교육 영상이죠. 그럼 여러분들은 제 영상을 보면서 어떤 문화를 습득하고 있는 걸까요? 바로 민주주의 국가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운영되고 형성되었는지를 제 정치화법 영상을 보면서 배우고 있는 겁니다. 민주주의의 문화, 법치주의 문화, 대한민국 법률 체계라고 하는 문화를 제 교육 영상을 통해서 배우고 있는 거죠. 결국 문화라고 하는 것이 세대를 거쳐서 전승되는 것은 교육에 의해서입니다. 부모님의 교육이든 친구들 사이에서의 교류를 통한 교육이든 학교에서 배우는 교육이든 간에 상관없이 누군가로부터 내가 뭔가를 배우는 교육을 통해서 나는 내가 살고 있는 사회의 문화를 습득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육과 관련되어 있는 모든 제도들은 다 문화국가의 원리의 실현 방안이 되는 겁니다. 자, 헌법의 기본 원리에 대한 세 번째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영상에서는 기본권에 대해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